오늘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이라기보다는 그 사이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년 전에 2012년 토론을 당시도 똑같은 일을 맡아서 했고요. 4년 반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번에는 법정 토론 3번 그리고 민간 방송이 하는 공민형 방송이 하는 토론 3번으로 해서 6번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6번이라는 숫자는 시간적인 제약과 일정상의 제약 때문에 극소화한 숫자였습니다. 사실 만약에 12월 달에 예정대로 대선이 치러졌더라면 아마 6번 플러스 알파가 돼서 굉장히 많은 후보 간 토론을 했을 겁니다. 또 개별 초청 토론은 아마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MB가 이겼던 대선을 생각하면은 수십 번에 걸쳐서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런 제약 때문에 결국 6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장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 숫자의 문제를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수없이 들어오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법정 토론 3번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정 토론은 의결을 통해서 날짜와 이 방법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시간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지금 이게 6번이라는 숫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 현실의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에서 법정 토론 3번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3 플러스 알파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비서실이나 저희 TV토론본부의 가장 큰 고민이 숫자를 결정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요청 하나하나를 다 거절하기가 힘들 정도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그 근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각 부분의 문민화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법정 토론 3회가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토론 3회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이 역사와 연유를 쭉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선거방송 토론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결정이 된 건데요. 이것도 문민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을 겁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에는 민간 그 커미션 오브 프레지던셜 디베이트가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지역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하거든요. 그 유명한 60년 이후에 뜸하다가 이제 76년에 다시 부활이 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모든 대통령 선거마다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아마 대폭 줄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양을 얘기하기 전에 숫자 문제, 이걸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 5명 후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자 토론을 겉으로 이렇게 베껴오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 우리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KBS 초청 토론의 경우에는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토론회가 돼가지고 과연 이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로서 맞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룰 때문에 이러는 건데 룰을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선거방송 토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방송 토론심의위원회의 그 설명은 이미 1년여 동안의 연구 결과다. 국내외 선거방송 토론을 연구한 결과로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결국 그 룰 그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따 지적이 될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질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 질적인 문제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저희들이 미세한 부분이라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모두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청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직성이거든요. 5인 토론과 2인 토론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의 그 유의미함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직성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문민화가 될 경우, 민간화가 될 경우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종편을 가지고 있는데 종편이 이 선거방송 토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치학회하고 같이 해서 정치학회를 간판으로 내걸 수밖에 없는 그 법률적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그 제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종편까지 다 달려들면 사실 비서실과 TV 토론본부는 이 섭외 경쟁 때문에 거의 뭐 초죽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TV 토론하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팩트 체크 부분이었습니다. 상대 후보 한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널티도 없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매번 싸울 수도 없고 아주 곤혹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팩트체크 센터에서 6번의 토론 이유를 종합해 보니까 70%가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그때는 선거 다 끝나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점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스탠딩이냐 시팅이냐를 가지고 한참 싸웠는데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앉으나 서나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공당이 며칠을 싸우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기자실에 가가지고 앉느냐 서느냐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도 5명이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숫자가 후보가 적고 2명이나 3명 정도라면 의자를 놓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이런 아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고요. 사실 이 다자샷을 잡았을 때 이 숄더 라인, 어깨 라인을 똑같이 잡아버리면 앉으나 서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며칠을 공당의 대변인을 통해서 싸워야 되고 말장난이죠. 일종의 말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 문민화가 안 된다면 완전 문민화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제도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서 숫자 그리고 질적인 문제 그리고 방송사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기계적 균형성, 기계적 형평성에 얽매여 가지고 사회자의 역할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초로 재가지고 몇 초 주면 이쪽 몇 초 주고 결국 시간 재다가 끝나버리는 내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우리 사회나 정치 문화의 수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저희들이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선 상황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토론자들도 지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고 장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 기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 지금 뭐 여론 지지도 15%라든지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보에 의해서 뭐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주요 3개 정당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이 세 당이 토론을 하는 형태.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결선에 진출한 2명의 후보가 토론에 임하고 있고, 독일도 양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당과 기민당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것이 2002년도에 이제 동등 시간의 원칙, 뭐 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이 내세우면서 법적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논쟁은 평등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언론의 자율성 보장을 더 먼저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원에서는 언론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에 더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각을 한 사례가 있는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대 대선 TV 토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좀 말씀하셨는데, 어떤 짧은 기간 내에 TV 토론이 어떤 다양한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되게 성공적인 TV 토론이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TV 토론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선 때보다 더 부각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TV 토론의 형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뭐 시간 총량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탠딩 방식의 토론 형태, 이것은 뭐 자유 토론의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비언어적 표현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국민 인터뷰 영상, 이것은 이제 미국의 타운홀 미팅을 조금 보완한 어떤 형태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의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1차하고 3차는 이제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시청률 부분은 뭐 언론사 주관하고 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6개 토론 중에서 1차 토론이 가장 많은 38.5%의 시청률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19대 대선 TV 토론 내용 분석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대선 후보자 토론의 언론 보도 분석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성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분을 좀 발췌해서 뭐 분석 단위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위 같은 경우는 후보의 1회 발언을 기준으로 해서 발언 안에 나타난 모든 분석 유목을 분류를 해서 코딩을 했는데요. 뭐 인터코널 릴라이어빌리티는 뭐 82%를 나타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 관련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TV 토론 3회에서 각 후보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책적 요소를 담고서 토론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340건의 어떤 정책 관련성 언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것은 2007년도의 연구의 249건보다 많이 증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연구는 왜 없냐, 왜 비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2012년 연구는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중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정책적인 요소들은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의 적합성, 명확성과 관련된 주제 관련성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언급되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좀 숫자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표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 TV 토론, 이때도 육자 토론이었었는데 58.2%의 어떤 주제 관련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65.4%로 증가된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주제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거티브 경향성과 관련된 이 발언의 공격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총 127건, 각 후보자에 대한 수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127건의 어떤 공격적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2007년도에 129건과 거의 유사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2002년도에 연구된 부분보다도 좀 많이 증가된 네거티브 경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연구 결과는 제가 이제 연구가 완료되면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요번에 TV 토론의 어떤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이 시간 총량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인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5인 토론에 있어서 개별에 주어지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서 어떠한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피상적인 토론으로 흐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사 주체의 TV 토론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부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포맷을 시도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이 선거 토론방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새 토론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표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딩 토론을 이제 과감하게 도입을 했는데, 이 스탠딩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형식 자체를 타운홀 미팅 방식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양자나 삼자 토론에 적합한 형태가 이제 스탠딩 방식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후보자에게 이제 질문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는 거와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시간 총량제라든지 5인 토론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발표자 입장에서는요, 토론자들의 어떤 토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캠프에서 펼치고 있는 어떤 캠페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이런 토론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의 문제점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공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얽매이게 되면서 토론 자체가 어떤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권자 측면에서 개선 방안, 지금 개선 방안을 세 분야에서 좀 살펴봤는데, 유권자 측면과 그다음에 후보자 측면, 그다음에 주관자 측면, 이 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시청 접근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플랫폼, 지금 미디어 플랫폼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좀 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어떤 직접 참여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유권자의 어떤 질문을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토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신경민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TV 토론 중에 주간 방송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고 이를 자막으로 방송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NN이 그 토론 중간에 그 팩트 체크를 실시간으로 그 실시를 해서 그를 자막으로 유권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뭐 그 다음 날 뭐 피노키오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뭐 누가 더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TV 토론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나라도 타운홀 미팅 방식, 그 시민 참여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권자의 정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는 그 디베이트 워치라고 하는 그 유권자 그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의 어떤 올바른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권자들한테 그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 지식이라든지 정치적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올라간 후에 이 타운홀 미팅 방식을 궁극적으로 저희도 이런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후보자 측면인데요. 그 TV 토론 장소가 그 이제 그 항상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동부, 중부, 서부를 옮겨 다니면서 그 보통 이게 신청을 받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무작위 그 추첨을 통해 가지고서 대학교에서 그 TV 토론을 제작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역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그 장소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토론 주제 중에 하나도 지역 현안에 관련된 그 토론 주제로 그 TV 토론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꼭 대학뿐만이 아니라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어떤 그 장소 선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토론 의제의 구체화, 너무나 광범위한 토론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을 때는 어떤 그 피상적인 어떤 토론으로 흐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 시민 사회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사회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 사회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뭐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서 토론의 어떤 그 적절한 흐름을 그 이끌어가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뭐 신뢰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사회자, 뭐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면 PBS의 뭐 짐 레더라고 하는 분이 그 많은 TV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중립적인 인사를 시민 사회에서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 뭐 이렇게 그 사회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회적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향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론 방식의 어떤 단순화,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굳이 공통 질문이라든지 기조연설을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폐지를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서 좀 역동적인 어떤 토론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것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양자 토론이라든지 삼자 토론에서 적합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관자 입장에서는 뭐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가장 중시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나 기계적인 형태의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제도를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초청 기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초청 기준의 어떤 변화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양자 토론이 가능한 결선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언을 드리는데, 뭐 개최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력 후보의 어떤 양자 토론, 삼자 토론이 좀 시행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를 좀 민간 기구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TV 토론, 대선 TV 토론은 민간 기구, 비영리 민간 기구에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시대적인 요구 사항을 그때그때 빨리 채택할 수 있는 어떤 민간 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TV 토론을 방송하는 방송사가 꼭 공영방송으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뭐 앞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을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사회자의 역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도입된 여러 가지 형식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주목도 받았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많이 도출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TV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 공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론장으로서의 방송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접근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TV 토론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 부분이 유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 혹은 주관자 측면에서 TV 토론을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TV 토론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유권자의 어떤 참여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효과적인 어떤 실현 방안으로서는 뭐 토론의 형식이라든지 뭐 초청 대상이라든지 뭐 주관 기간, 이런 부분은 앞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한국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TV 토론과 관련돼서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유권자, 한국 국민의 어떤 유권자적 특성을 많이 고려한 한국형 대선 TV 토론 제도가 만들어져서 좀 더 액티브하고 공정성 있고 뭐 균형을 갖춘 TV 토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대표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부임을 했고, 가을이 되면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올 봄에 결정이 돼서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의원님 자료에 보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좀 멘트가 있어서 약간은 좀 서운함을 좀 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의원님하고 또 교수님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드셨던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숫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 토론자의 숫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 토론의 횟수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토론 시간은 얼마 동안 할 것인지 또 1인당 몇 분 동안 토론을 시간이 주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토론의 규칙이 될 터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정해진 규칙, 그 토론자의 숫자, 또 토론 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려웠고 그러한 법 제도적인 그 한계 하에서 여러 가지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 교수님 유권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탠딩 토론, 또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후보자 상호 간의 정책 검증 토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에 있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법이 없었고 다만 공직선거법 또한 이제 소극적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 저희가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직후에 2013년 6월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양자 토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불구하고 정개특위 소위에서부터 이견이 많아서 무산이 됐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든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인 토론과 5인 토론을 다른 점을 이제 간과했다. 간과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준비하면서 우리 이영배 PD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시고 김찬태 전 PD님도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님이셨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전 토론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자문 자리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회 자리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은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원래는 3번 전체를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으로 가자라고 했었지만은 중간에 한 번은 2차는 좌식으로 하면서 상호간 정책 검증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1대4 청문회가 어떤 뭐 부작용 그런 게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주관자가 바라보는 입장, 또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입장, 또 선거 캠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5인을 두고 완전 시간 총량의 자유 토론을 했던 것이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는 제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자가 소극적 역할을 했다. 또 시간제기 급급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발제자분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거티브 내지는 뭐 인신공격 또 공격성 발언 또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최했던 3차례 토론회 중에서 1차에 좀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2차에 또 3차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나아졌다라고 내부적인 평가도 있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난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네거티브가 좀 있었다.
그거는 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또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1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등으로부터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자가 왜 제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 내지는 시간만 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를 봤던 분이 여기 계시면은 더 항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정책인지 또 어디까지가 정책에 대한 검증인지 또 자질에 대한 검증인지는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민간 기구화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5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결국에는 2000년 들어서 특히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법정토론회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난 2012년 대선 또 지난 2007년, 2년 대선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저희 토론 문화 또 내지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이번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말씀들 하신 타운홀 미팅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말씀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보는 시청자 중에 일부 상당 부분이겠죠. 아니 저런 식의 토론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저 4명이 한 명한테 집중타를 날려가지고 저렇게 그러기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이게. 근데 뭐 시간은 똑같이 배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타자 토론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5등이 4등을 물고 늘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2등이 4등한테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제 1등으로 가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참가자 기준을 고쳐서 정리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것도 잘 본인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후보처럼 이렇게 좀 완전히 까먹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하면 오히려 1대 4구도 확실하게 굳혀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건 나름대로 토론에도 스킬업 되신 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건 역시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초청 토론하고 이 법정 토론 이게 이번에는 보니까 4월 13일에 그 SBS에서 첫 토론이 있었고 그 선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6번인가 있었거든요. 거의 3일 4일 만에 신경민 의원 계시지만 거의 초주금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그 대선 토론, 그 본선 토론은 언론사에서는 좀 피해줬어요. 세 차례의 그 법정 토론을 했고 그 이전에 대충 하고 이제 끝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JTBC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끼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여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언론사 초청 토론과 이 법정 토론은 무슨 차별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좀 장단점이 있는 건가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차별화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또 당위성에 또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기도 하면서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겠다. 기왕이면 좀 잘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역할이나 어떤 정치성을 조금 달리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정 토론이 할 수 있는 또 한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 언론사 토론,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주장한 토론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실험이라서 이상하지만 어떤 뭐 다양한 포맷이나 어떤 유연한 어떤 뭐 진행 방식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뭐 법정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뭐 정책 중심의 어떤 품격 있는 토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고민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토론위원회에 민간기구화인데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문민화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충 아까 그 맥락이죠. 예,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관이 나서서 더군다나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관위에서 토론까지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때 몸담았고 조금 히스토리를 알아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1997년하고 2002년 대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TV토론위원회 했어요. 공영방송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역시도 이제 각 시도에 있는 공영방송사가 주관이 돼서 역시 위원회 만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법에 그 기구가 존치되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기초단체장들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 저도 이제 외국 사례는 보죠. 미국의 CPT나 독일이나 또 호주 같은데 공영방송, 영국의 뭐 BBC나 민영 합동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볼 때 세계 유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입법화시켜갖고 제도화시킨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방향은 맞는데 지금 보면은 4대 선거, 큰 선거에서 지금 모든 토론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기구만 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제 사무국 이제 별도로 존치가 돼 있고요. 제가 꼭 여기 대변하는 것 같은데 17개 시도에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선이나 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토론 때문에 250개 넘죠? 251개인가 되는 시군구 토론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이게 볼륨이 좀 커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는 일이 비수기에는 또 뭐 각종 정책 토론 같은 것도 주관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표표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뭐 궁극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 방법론을 함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012년에 CNN이 라이브 체크 팩트 체크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라이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CNN은 공영방송 NPR이 했고요. 이번에도 우리 대선에서 보니까 뭐 실제로 라이브로 한 데는 중앙일보가 아마 저기 모바일하고 PC 통해서 조금 한 것 같고 방송에서는 좀 저는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못 한 것 같아요. 했습니다. 했어요? 방송에서? 방송에는 안 됐는데 JTBC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근데 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는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방송으로는 사실은 지난번에 2016년 대선 토론에도 CNN 라이브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사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어. 이 팩트 체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NPR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수화로 위한 자막 방송으로 해서 이 저걸 치거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 말하자면 API라고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구글 독스에다 집어넣는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DB를 가지고 그 아마 팀이 제가 알기로는 NPR 같은 경우에 한 50명 투입됐대요. 기자, 에디터, 그다음에 리서처 이렇게 가지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도 이번에도 JTBC에서 라이브를 했었더라면 한번 실험적으로 참 괜찮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또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유권자도 확증 편향이 있어서 특정 언론사가 팩트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그 100% 신뢰하지 않기도 하고 저 수용을 잘 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차지하려면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방대한 인력이 소모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지 개별 언론사에서 한 국내에 있는 그 언론사 규모로 그 인력 투입하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최대로 또 저 얘기거리가 됐던 거 페이크 뉴스하고 결국은 이 팩트 체크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이 팩트 체크로 만들어낸 뉴스를 허위 조작해서 페이크 뉴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 계속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한번 이런 토론회 끝나고 뭐 그냥 한번 통과의례로 이제 저기 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뭐 정치권에서 생각 있으면 좀 연구반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좀 분석해보고 대안도 좀 만들어가지고 입법에 좀 반영하고 그런 후속적인 노력들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주문을 해보면서 뭐 잡다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최하는 측이나 진행자나 후보자들이 룰에 대한 이해가 좀 저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첫 번째 토론부터 왜 이게 청문회 토론이 됐냐? 일단 설명들 잘못한 게 진행자가 첫 발언하는 사람 보고 자 무슨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멘트가 그랬어요. 토론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진행자가 질문부터 그러니까 진짜 물론 토론의 방식 중에 질문하는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답은 사람이 누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을 진행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오류이고 첫 오류였어요. 이걸 주최자, 진행자, 후보자도 답변 안 할 의무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꼬박꼬박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 모자란다 그러고 이런 넌센스들이 반복되면서 그 토론이 실은 청문회 방식의 약간 정책 토론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에요. 이건 저는 주최자들이 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해하는 진행자가 그 전체 룰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후보자들도 실은 그 정확한 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토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JTBC가 전체 6번째 네 번째 토론을 했는데 제가 룰 미팅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형식을 두 가지로 했는데요. 크게는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과 주도권 토론을 두 가지로 하면서 특히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에서 진행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룰 미팅에서도 강조했던 게 이거 질문하는 형식 아닙니다. 여기는 토론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피는 토론하는 장소입니다라는 걸 룰 밑에 강조했고 진행자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문화시켰어요. 첫 발언자가 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예 룰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저희 JTBC 토론이 그나마 정책 토론의 첫 번째 모양이 됐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저는 조금 뭐 저희들이 자랑 같아서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경험들을 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에도 많이 하셨고 실은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축적된 부분들 중에 아까 저는 후보자들은 실은 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주최 측과 조금 진행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토론을 이끌 건가에 대한 로드맵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것 중에 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맨손 토론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맨손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와서 토론을 한 몇 번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론 탄핵 정국 지난 대선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선 토론의 일반화로 가는 부분들은 저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 토론이 재치문답이나 암기력 테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보들 아시겠지만 비하인드 중에 하나가 저희 토론에서 딱 후보들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첫 번째 하신 게 막 적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특히 이제 수치 같은 것들을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각 후보들이 물론 유일하게 안 적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다섯 후보 중에 네 후보는 앉자마자 막 적는 거였어요.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좀 전까지 외우고 오셨던 본인이 그거나든가 아니면 상대 후보에게 물을 것들을 적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물론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정책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오셔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그런 스트레스는 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자료를 안 갖고 토론했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자기 공약집 정도 내지는, 너무 물론 뭐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피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대통령, 그러니까 암기력 테스트를 받아야 될 만큼의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던 미래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팩트 체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JTBC가 올해 대선 팀을, 대선 팩트 체크 팀을 별도로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 6명, 그 다음에 각 분야별 별도의 자문 교수단 한 20여 명 해서 전문성을 구축해서 이제 했는데, 다음 카카오하고 협약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 토론 때 이걸 방송으로 넣을지 말지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은 보면 이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논란이 될 부분들, 이게 실은 거짓이다 가짜다 뭐 아니다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방송에 나갔을 게 여러 가지 파급력들을 감안해서 방송상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결국 빼고 그냥 그런 다음 카카오에서 실시간만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장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측면도 있지만 객관성이나 검증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청자들의 어떤 방해 요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자막 처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데 너무 몰두돼 버리는 또 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터넷 진행했는데, 근데 실은 효과상으로 보면 실시간 팩트 체크할 때 조회수가 240만, 방송 중에 240만 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였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어떤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저 거짓이냐 참인지에 대한 구분들이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첫 시도치고 저는 이런 그 팩트 체크들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가 것들이 보강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이 부분들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선거 기간 중에는 언론사 토론도 한 번도 없었고요, 후보자 상호 토론이 언론사 주최 토론으로는 한 번도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 내지는 유력 특히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선거 토론에 나서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의지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 정당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직은 조금 물음표를 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안 나오는 선거구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 벌금 조금 물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선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거방송토론위의 역할들은 일정 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당파성들은 어떻게 뺄 건가는 저는 꼭 숙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정당 추천위원들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건설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는 새로운 그 역할들, 롤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는 좀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선거토론이 유권자 중심보다는 실은 보면 이런 선거의 어떤 중립성, 객관성에 일단 더 우선 가치를 두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역할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첨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는 좀 아다시피 대선 자체가 60일 내에 치렀던 조기 대선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큼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5인 토론이 계속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5인 토론 치고는 참 잘 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5명 정도의 다자의 토론이 있었다면은 정말 실속 없이 이제 겉핥기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5인 토론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TV 토론 중에 한 번은 뭐 1대4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 이렇게 뭐 청문회하는 방식으로 됐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선두주자가 가지고 있는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봤고요. 또 하나 1대4로 갔을 때 1인이 손해보느냐,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40대 1로 토론했는데 그걸 40대 1로 당했다고 보느냐? 그게 아니죠. 40인은 40분의 1밖에 발언을 못하지만 대통령은 그 40배를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회가 있어서 꼭 불리하고도만 볼 수 없는 그런 구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 총량제에 있어서는 그냥 총량을 할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한테 좀 제약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TV 토론을 진행할 때 적용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을 쪼개서 적용을 하면은 좀 한계가 있지만은 시간이 5분 이상 넘고 있을 때는 총량제 중에서 진행자가 주도권자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해 놓는다면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했던 팩트 체크 관련해서는 만약에 기술상이라든가 가능하다면은 현장에서 뭔가 진위 여부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이게 나와야만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난 조기 대선에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팩트 체크를 각 주요 방송사마다 계속했지 않습니까?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에서 얼마나 준거가 됐는가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TV 토론 과정에서 진행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조금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직접적인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자면은 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책 대결을 얘기하고요. TV 토론에서도 정책 대결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거기에 따른 대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다른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게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현실하고 다르게 선관이든 어느 쪽이든가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만 되면 과도하게 정책 대결을 계속 앞세우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안적인 과제를 얘기했을 때 장 교수님께서도 한국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얘기할 때 되게 정치 제도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TV 토론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소개했는데 크게 양당 지형이 갖춰져 있는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양자 토론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영국 등에서 특히 중앙에서의 대표급의 TV 토론이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했다는 것은 역시 내각제라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양자 토론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당연히 선제할 수 있는 것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양자 토론의 문제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좀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지금 조만간 아마 새 정부의 인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은 정개특위든 다른 쪽이든 가동이 될 걸로 보는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면은 초반에 다자가 구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양자 토론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TV 토론 방식에서 양자 토론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에서 양자 갈 수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TV 토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정치의 좀 단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TV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통치의 영향력도 결국은 이미지 효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대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좀 더 중요하고 유권자들이 정말 무엇에 관심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는 팀들 또 이제 사회 보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계적으로 꼭 정책 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유권자들이 조금 주목하고 부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